결국에는 다들 물어보는 게 그거겠죠. 그러면 정말 AMD가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대결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 스포일러 토크쇼 유별난 수다입니다. 저는 진행의 이유림 아나운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유별난 수다에서는 조금 특별한 손님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영석입니다. 오늘 또 새롭고 또 좀 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 빅테크 간의 최근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주목을 받는 건 반도체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뭐 교수님께서 좀 주목하시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죠. 그쵸.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장치가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계산을 잘하는 기계들을 모아놓은 것이 슈퍼컴퓨터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슈퍼컴퓨터는 탑500.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1년에 2번 순위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나오는데 AMD, 인텔, 엔비디아 순입니다. 그럼 AMD가 제일 지금 지금 AMD가 제일 잘 나가는데 참 신기하네요. 몰랐던 사실이에요. AMD가 1등이라니. 엔비디아가 AI를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그렇죠. 계시겠지만 AMD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후발주자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미국의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도 엔비디아 GPU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은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거진 막 80%가 네, 엔비디아더라고요.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사실은 슈퍼컴퓨터 개발 용역 같은 거를 이제 주게 된 거죠. AMD나 인텔 AMD나 인텔이 이제 하나씩 가져가게 되고 사실 AMD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엘캐피탄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건 성능이 더 높아요. 지금 이름부터 캡틴이 되겠다. 네, 아무튼 그 이제 지금 1등은 오크리지 랩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내셔널 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론티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고요. 거기에는 이제 AMD GPU인 인스팅트 GPU가 이번에 신제품이죠. 네, 신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들 물어보는 게 그거겠죠. 그러면 정말 AMD가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대결이 될까? 이 세색 경쟁 구도를 사실은 미국 정부가 좀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엔비디아가 굉장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AMD에서 처음 인스팅트 반도체를 출시하면서 걔들이 또 그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이제 PT를 하면서 거기서 엔비디아 GPU랑 아주 직접적으로 각종 지표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대역폭에서도 우위를 점했고 뭐에서도 우위를 점했고 그걸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날 당일에 별로 뭐 AMD에서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뭐지? 뭔가 얼핏 보기에는 하드웨어 스펙이 엔비디아 거보다 더 좋은 GPU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AMD가 시장에서 더 엔비디아보다 앞설 거라고까지는 보고 있지 않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과거 좋아요.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했던 전공이 계산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과학의 기초 과학인데 계산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도구를 냅니다. 이게 쿠다라고 하는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라고 하는 쿠다라는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매니코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멀티코어는 뭐 16개, 24개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매니코어는 한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4층 연산을 할 수 있는 유닛이 있는 이제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그 매니코어 시스템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수치 해석적인 알고리즘을 이제 병렬 처리해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AMD GPU가 있었죠. 네. 그때는 ATI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양대 산맥이 있었고 둘이 어떻게 보면은 게임 시장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경쟁하는 거였고 얘네들이 사실은 CPU계 인텔과 AMD, GPU에는 엔비디아의 인수가 됐지만 ATI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매겨졌던 거거든요. AMD 쪽에 2인자들이 했던 세일즈 포인트가 다 그거였죠. 스펙은 좋은데 저렴하다.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을 좀 많이 끌고 왔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최적화가 잘 안 돼가지고 게임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인텔 CPU에 엔비디아 GPU로 데스크탑 꾸려가지고 많이 갔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표준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을 할 때도 실제로 문서에 나오는 성능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엔비디아는 잘 뽑아줬어요. 근데 AMD도 GPU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오픈CL이라고 하는 오픈 컴퓨팅 랭귀지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의 이제 그 쿠다랑 비슷한 이제 그게 있었는데 오픈CL로 이 AMD 그래픽 카드를 해서 연산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쭉날쭉한 최적화가 너무 안 돼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려면은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빨랐다는 거죠. AMD는 인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에 가서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드라이브 업데이트를 안 해줘? 그러니까 인력이 몇 명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약간 느끼기 시작했죠. 결국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최적화시켜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쪽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게 됐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가 그래서 2009년부터 해가지고 GPU를 슈퍼컴퓨터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소위 이제 슈퍼컴퓨터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제 GPU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뭐 슈퍼컴퓨터나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100이라고 치면은 GPU에서 잘할 수 있는 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영역이 좁아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은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생각보다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인텔이 엔비디아한테 이제 도전장을 내민 게 지온파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계산을 보조해주는 가속기를 개발해서 나오거든요. 7, 80개 정도 되는 코어를 갖는 어떤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처럼 생긴 건데 인텔 펜티엄 정도 되는 CPU를 한 50개 정도 넣어놓은 이제 그런 구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보통 비유를 할 때 뭐 CPU에 대해서는 코어 수가 적은데 하나하나의 코어의 연산 능력이 좋고 뭐 GPU는 코어가 많고 대신에 개별 코어는 사측 연산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씀해주신 그 인텔이 내놓은 거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게 가장 큰 강점을 갖고 됐던 게 뭐냐면은 똑같은 아키텍처라는 거죠. CPU랑 그 다음에 지온파이라고 하는 그 가속기랑 명령어 셋이 같다는 얘기는 컴파일러를 똑같이 쓸 수 있는 거고 CPU에서 잘 도는 어떤 컴파일러를 여기서도 이제 잘 돌릴 수 있다니까 호환이 잘 되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아예 어셈블리 수준에서 코딩을 해야지 잘 도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잘 돌게 만들려면 컴파일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게임은 안 된 거죠. 왜냐면은 인텔 지온파이라고 하는 친구가 슈퍼컴 알고리즘 100이라고 하면은 50 이상은 거기가 이제 더 성능을 잘 냈었으니 심지어는 우리나라 키스티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 4호기인가도 지온파이 머신이에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 GPU는 죽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온파이는 이제 승승장구해서 나가다가 딥러닝이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약간 슈퍼컴의 미래는 지온파이 그쵸, 같은 지온파이죠. 네, 무조건 지온파이였죠. 뭐 한 2017년 정도까지는 잘 갔어요. 2017년 정도 되면 알파고 이후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된다.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게 이제 2012년이잖아요. 2012년에 ISL VRC 그죠 이미지넷 경진대회에서 딥러닝의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인 알렉스 크잔스키가 소위 합성곡 신경망을 해가지고 뭐 이미지넷 경진대회에 나가서 오차율을 뭐 15.7%로 낮췄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뭐 GPU 2장을 써가지고 가속을 했다. 그게 논문이 알려지면서 저도 한 2013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GPU가 슈퍼컴 시장에서 굉장히 비중이 작은 계륵 같은 존재였는데 딥러닝이 거의 사실은 멱살을 잡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끌어올린 거죠. 거의 인생 역전이네요. 인생 역전이죠. 근데 엔비디아가 하나 잘한 거는 야 이건 되겠다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거기에 계속 베스트 케이스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쯤 되면은 사실 이미 또 쿠다 그 쌓아온 업력이 진짜 그 락인 효과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쿠다를 제가 맨 처음 했을 때 뭐 1.1 뭐
지금 13, 14, 뭐 17 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또 GPU 아키텍처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막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막 추앙하는 건 아니지만 아 진짜 잘해요. 아, 그죠. 진짜 잘해요. 보면은 MLPerf라는 게 있습니다. 아, 머신러닝 퍼포먼스라고 벤치마크. 해서 이제 표준은 아니지만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200개 이상 기업들의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야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거에 성능 평가를 할 때 우리 일정한 기준을 재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공식적으로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은 그걸 세일즈 포인트로 잡는단 말이에요. 아 엔비디아 T5랑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더 잘 나간다. 맞아요. 뭐 워보이냐 뭐 이제 이런 아, 것들. 워보이 맞다. 네, 맞다, 그런 맞다.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ML퍼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ML퍼프가 뭐 그게 진짜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기준을 세웠으니까 엔비디아가 거기에다가 완전 필수 인력을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휩쓸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 코리아 관계자분께 이제 전해 들은 바로는 거기가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다. 아, 그 ML퍼프를 네. 전담하는 팀이. 네. 아, 거기서 이제 몇 초 재밌네요. 올리면은 이제 사실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이제 ML퍼프는 제가 2022년에 분석을 한번 다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뭐 압도적인 1등으로 지표 상으로 이제 그렇게 치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값 나올 때마다 매번 그 보도 자료나 이런 걸도 엄청 뿌리고 그 홍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맨날 역대급 네. 또 새롭게 뭔가 해냈다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업계에 이제 사실 뭐 많은 격언 중에 하나가 위너 테이크스 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원리가 완전하게 잘 드러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 결국에는 뭐 제가 그냥 뭐 느끼기에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AI 전용 하드웨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얘를 정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랑 유사한 성능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구글밖에 없다고. 아, 구글이 실제로 TPU를 만들어가지고 TPU 그죠. 대결할 수 있는 데가 구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AMD나 인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소위 말하는 슈퍼컴퓨터 시장, 뭐 미국에서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HP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HPC 시장에서 뭐 사실은 걔네들도 칩 벤더니까 이제 하는 여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텔, AMD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은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보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소위 이제 선순환 생태계거든요. 사용자가 많이 써요. 사용자 피드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적시에 고쳐내요. 그럼 사용자가 만족하면 또 엔비디아를 사겠죠. 그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순환고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현재 뭐 AI 연구나 이런 것도 거의 라이브러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쿠다 기반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이제 GPU를 쓰려고 해도 기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딥러닝 알고리즘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를 구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게 CU 블라스라 해가지고 블라스 위에 CU DNN을 올리고 그걸로 해가지고 딥러닝을 하는데 사용자한테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걸로 이제 한번 묶어가지고 걔를 그냥 불러서 쓰게끔 돼서 내가 GPU에 대한 병렬 처리를 하나도 몰라도 GPU만 그냥 꼽혀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간 거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인텔이나 AMD도 그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인식을 하고 싶어요.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그냥 할 때는 뭐 1대1이나 뭐 4대3이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닌 이제 이상한 규격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성능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근데 엔비디아는 개발자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케이스가 들어오면은 파라미터를 이걸로. 그게 이제 일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화가 잘 되고 뭘 해도 잘 된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AMD나 인텔이나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선순환 고리에서 사용자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를 모으려면 무료로 뿌리든지 네. 아니면 가격을 엄청 싸게 하든지 그래서 사용자를 모아서 걔네들이 이건 잘 안 되는데요 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고쳐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이제 가격적인 우위가 있으니까 내가 뭐 엔비디아 GPU나 쓰든 뭐 인텔 GPU를 쓰든 뭐 똑같이 해가지고 성능만 잘 나오고
전기가가 낄 수 있고 뭐 그런다고 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조금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AMD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뭐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모르겠죠. 뭐 이제 그 중요성을 알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처음 해주신 슈퍼컴퓨터 순위가 AMD, 인텔, 엔비디아 순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팅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얘는 2016년부터 미국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테라 다음에 페타, 페타 다음에 엑사잖아요. 이렇게 단위가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과학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 책을 쓴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엑사스케일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 엑사스케일을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소위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그 크기가 두 배씩 줄면은, 계속 되고. 왜냐면은 24개월마다 뭐 2배씩 늘어난다. 왜냐면은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 어떤 코어 다이에 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집적도가 올라가니까 성능이 올라갈 거다. 자, 이제는 거의 한계 이제 끝났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다 무너졌고, 무너진 그 부분들을 사실은 가속기라고 하는 GPU나 Xeon-Phi 같은 이제 그런 애들이 메꿔 가지고 사실 10년 주기를 맞춘 거거든요. 슈퍼컴에서는. 그래서 이제 엑사로 넘어가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왜냐면은 성능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전력은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뭐 12메가와트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냥 전기예요. 그냥 전기세.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도 한 20메가와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엑사를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뭐 그때 당시에도 200페타짜리 있었어요. 그럼 200페타짜리 5개 붙이면은 1엑사거든요. 뭐 되는 건데. 근데 전기가 4, 50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된다. 뭐 20메가와트 안쪽에서 1엑사를 달성해야 된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DOE에서 주로 많이 투자를 하죠. DOE에서 이제 5천억, 6천억짜리 슈퍼컴을 제안 요청서를 내서 입찰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AMD랑 인텔이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열을 안 올리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슈퍼컴퓨터와 클라우드의 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클라우드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미. 하다못해 우리 뭐 그죠, GPT-3 개발했다는 뭐 MS의 AI 슈퍼컴퓨터도 GPU 만장이거든요. 엔비디아 GPU 만장. 만장이면은 뭐 기가 막히죠. 그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넘겨듣기로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클로버X 개발할 때 GPU 1000장 썼다고 하거든요. 1024장. 그럼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전- 그러니까 GPT-3가 만장인데. 그렇죠. GPT-3를 이제 만장을 다 썼지는 모르겠지만 만장 규모의 AI 어쨌든. 슈퍼컴퓨터를 썼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의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굳이 뭐 슈퍼컴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면 슈퍼컴은 원래 원칙적인 목표가 과학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개발할 때 소재를 뭐 붕소를 쓸 거냐, 뭐 규소를 쓸 거냐 이제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걸 하려면 소위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분자 동력학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지 얘가 진짜로 반도체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갤럭시 시뮬레이션에서 은하 시뮬레이션, 아니면은 뭐 유체역학 같은 거, 이 미사일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옵션 프라이싱 같은 거, 뭐 이퀴티 수합의 가치 평가를 뭐 어떻게 하는데 바스켓 옵션이 어떻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인 어떤 현상들을 미분 방정식 같은 걸로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푸는데 사실은 슈퍼컴퓨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문제의 그쵸. 크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여러 대를 쓰는 거긴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거죠. 이제 엔비디아도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슈퍼컴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제 M&A 했던 어떤 이력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완전체 기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GPU로 시작했는데 네트워크, 이제는 뭐 CPU도 다 하고 하니까. 뭐 암 인수한다고 날렸잖아요. 그쵸. 그좀 뭐 결국 안 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쫙 넓혀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단계에 좀 있는 거군요.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뭐 슈퍼컴퓨터 등수 1등 하는 것보다 ML퍼프 1등 하는 게 사실 당장 매출에는 뭐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엔비디아가 생성형의 챗GPT는 뭐 어떻게 보면 MS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MS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아 그렇죠. 엔비디아가 거의 제일 많이 올랐죠. 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 거로만 따지면. 제가 2009년에 2달러였는데 그때 그 쿠다의 출시를 그때 목격하셨던. 사실은 뭐 그때는 그랬어요. 엔비디아 인텔이야 그럼 인텔에서 쌤이 나온다. 이야 인텔 좋다 막 이랬는데 엔비디아 얘 장슨 맨날 GPU만 팔어 막 그랬거든요.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엔비디아가 이 선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까요? 적어도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